예,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1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마지막 강의는 유체 역학 15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중간에 몇 개 챕터가 빠져 있는데 일반 물리 1이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3학점만 돼도 좀 부족할 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3학기 정도 수강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도 있기도 했었고요. 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4학기 동안 일반 물리를 배운 학교도 있다고도 합니다. 저도 약간은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생물 파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4학기 동안 이걸 쪼개서 배우면은 일부밖에 못 배우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그 유체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는 플루이드라고 해서 흐르는 물질, 즉 기체나 액체나 요걸 이제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유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선 압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pressur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보면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가 뭐가 되냐면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면적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니까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때 우리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파스칼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란 단위는 뭐 크다 그래야 되나요? 작다 그래야 되나? 이거 큰 거야, 작은 거야?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자체 단위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그 파스칼 대신 그 헥토파스칼 단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압력의 단위로 보통 우리는 기압을 많이 사용해 주는데, 그러니까 몇 기압, 1기압, 2기압, 3기압. 그 다음에 그 1기압이라는 단위는 뭐냐면은 그 가로 가로 세로 1m 1m 이거 위에 공기가 약 얼마큼 되는 거예요? 그 10톤 정도? 그 10톤 정도에 해당되는 그 공기가 여기 내리고 누르고 있을 때 그때의 압력이 1기압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뭐 뒤에 또 나오면은 그때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파스칼도 사람 이름이에요. 보통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생자크 탑이 있는데 그 탑에 파스칼이 누구 시켜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수은줄을 들고 올라가면서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실험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업적에 의해서 파스칼이란 단위를 이 압력의 단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면은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즉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지금 유체 속에 이제 유체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같은 물질이니까 요만큼의 작용하고 있는 그 R자 힘은 0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 상황을 놓고 나서 압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면에는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밑에서는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물질에 중력이 작용하겠죠. 즉 뭐냐면은 요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R자힘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힘, 아래쪽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중력, 세 가지 힘이 있으니까 그 세 개의 힘의 합력이 0인 거죠.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으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물질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거를 다 더해주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 위에서 내리 누르니까 힘의 방향을 위쪽을 그 플러스로 잡으면은 위의 압력이 P0 거기에 면적 A 그런데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걸 벡터로 쓰면은 요 방향을 y축이라고 하지만요. 이 j 단위 벡터니까 j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아래쪽에서 그 밀어 올리는 힘 그것을 p라고 하면은 더하기 p a 단위 벡터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마이너스 mg j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0a 더하기 pa 마이너스 mg가 0이 되는 거라서 p는 뭐냐면은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면요. 그 p0 더하기 a분의 mg가 되는데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m은 요거의 밀도를 로라고 하면요. 로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겠죠. 근데 부피라고 하는 거는 여기 A라는 단면적에다가 높이 요거 H니까 요 H를 곱하면은 이게 바로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P0 더하기 A 나니까 로 G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의 압력에다가 여기만큼 로 GH만큼 깊이만큼 내려가면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이 겉에 있는 이 용기의 모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폭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 깊이에만 관련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족관 가봤을 거예요. 수족관에 가보면은 굉장히 큰 수족관을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게 뭐 고래도 있고 고래상어 뭐 이런 것도 있는 큰 수족관들 보면은 이 바깥에 유리의 그 두께가 20에서 30cm 정도 가까이 되는 두께로 수족관 두께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그 이쪽에서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 놓는 건데 방금 보면 알겠지만 수압은 뭐에 관련돼 있냐? 즉 높이, 그러니까 깊이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족관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서 얘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이가 깊으면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압력이 그 깊이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까 잠깐 단위로 나왔었는데 파스칼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갇혀있는 유체의 작용하는 압력은 유체 내 각점과 용기의 벽에 똑같이 전달된다. 그래서 치약을 짤 때 그 여기 치약이 있으면은 여기 뚜껑이 있다군요. 이쪽을 누르면 여기서 튀어나가잖아요. 치약이 뭐 그거하고도 연관돼 있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스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압 프레스입니다. 수압 프레스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구조도처럼 생겨 있는데 요것처럼 생겨 있는데 질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유체가 여기 부분에 유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면적이 넓어요. A가 여기 면적이 좁고요. 요 F라는 힘으로 누르면요. 이 여기 면적이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같은 압력이 전달이 되니까 면적이 넓을 때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뭐 하여튼 작은 힘으로도 자동차를 올릴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게 이 그 파스칼 법칙을 이용한 수압 프레스입니다. 자, 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예제 문제로 제공된 건데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댐을 만들려고 할 때 이 폭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폭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까? 얘를 두껍게 하면은 튼튼하겠죠. 근데 튼튼하면은 당연히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댐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댐 중에서 이제 큰 댐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그 안에 그 이 자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서 조금만 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확실히 그 이제 유리해지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우선 이 폭이 W예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H만큼 차 있다고 해보고요. 여기 댐의 작용은 전체 힘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구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압력의 깊이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 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압력이 뭐냐면은 깊이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곱해가지고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띠에 작용하고 있는 이제 힘을 구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펴뜨리면 됩니다. 그걸 이제 적분한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들을 하죠. 자, 우선 여기 부분에 T에 작용하고 있는 깊이를 이제 H라고 해주면 그때 압력은 처음에 이 수면에서의 압력 있죠. 이 수면에서 압력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압력과 이쪽에서도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데 이 바깥도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압력은 양쪽에 상쇄가 되니까 우리는 그리지 않고 원래는 이제 P0 더하기 rho GH인데 요건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얘는 rho G의 이 높이 H는 밑에서부터 Y라고 해주면은 H 빼기 Y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dy 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dy 높이와 w 폭에 해당되는 그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구하면은 힘은 면적 곱하기 압력이니까 P 곱하기 dA고요. P는 위에서 쓴 것처럼 rho G H 빼기 Y가 되고 dA는 면적이니까 요거는 W 곱하기 d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힘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dF를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rho G H 빼기 Y W dy를 어디서부터 y가 0일 때부터 끝에 h가 될 때까지 다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rho G W의 H 잠깐만요. Y지 왜 W가 돼버렸죠? 여기가 H 빼기 Y HY 빼기 2분의 1 Y 제곱에 0부터 H까지죠. 그래서 rho GW의 H제곱 빼기 2분의 1 H제곱 답은 2분의 1 rho GW H제곱입니다. 즉 뭐냐면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체 힘은요. 우선 rho, 여기서 rho라고 하는 거는 요 물의 밀도고요. G는 중력이고 W는 폭이에요. 이 폭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받아요. 당연하죠. 근데 폭이 크면 클수록 얘도 장벽도 커지니까 뭐 당연히 전체 받는 힘은 똑같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H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즉 깊이가 2배가 되면 여기서 받는 힘의 크기는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가 되냐면은 2의 제곱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댐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은 요만큼 있는 요런 댐 있죠.
요런 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이게 지금 깊이가 2배 되니까 받는 힘의 크기는 몇 배가 되냐면은 4배가 되는 거죠. 얘가 간신히 그러니까 요런 댐이 요 댐이 이 물을 잘 버틴다고 하면은 이 깊이가 2배 되는 이 댐이 잘 버틸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 받는 힘의 크기가 4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 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폭이 얘 폭의 2배잖아요. 지금 비례니까. 근데 받는 힘의 크기는 4배가 돼 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두꺼워지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압력 측정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토리첼리가 이런 수은주를 들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10의 4승 톤의 물의 무게 10의 4승 톤에 대한 무게니까 10의 5승 이 뉴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10의 5승 파스칼이 되는데 우리가 1기압을 1013 밀리바 이런 말을 사용해 주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그 밀리바 안 쓰나? 요즘 초등학교에서는요. 그게 바로 1013 어떻게 되는 거야? 파스칼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 준 1013 파스칼이 아니에요. 1013 밀리바가 그건 좀 약간 쓰기가 조금 애매하네. 이 1기압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요.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1m 제곱에 10의 5승 대략 뉴턴 정도. 10의 5승 뉴턴이면 얼마냐면은 10의 4승 킬로그램 곱하기 10m잖아요. 자, 이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은 1m 이 위에 있는 전체 공기의 무게. 전체 공기의 무게가 바로 10의 5승 뉴턴이라는 거고 이걸 만약에 물로 바꾸면은 10의 4승 킬로그램 즉 10톤 정도 물이 10m 높이로 쌓여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은주로 따지면요. 수은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밀도가 얼마냐면은 요게 밀도예요. 그러니까 그 물보다 13.6, 그러니까 13.6에 13,600배 정도 물보다 그 밀도 13.6배만큼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물이 10m 정도니까 13.6배만큼 짧게 올라가니까 76cm 정도 이 수은주가의 높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는 기압을 재고 그렇긴 했었죠. 자, 이번 원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키메데스 부력과 관련된 겁니다. 자, 부력은 저번에 여러분들 일반물리 실험 때 정리했을 때 보여줬겠지만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여러 가지 힘에서도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 중학교 2학년 화학 혼합물의 분리 단원에서도 이 아르키메데스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밀도의 차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분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뭐냐면은 질문은 그거예요. 나무를 물에 넣으면 물에 뜬다. 그러면 이게 왜 뜨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화학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뜬다라고 배웁니다. 그럼 이제 물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밀도가 작으면 도대체 왜 뜨는데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있어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요. 우선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위로 떠오르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한 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이 말은 뭐 어렵게 쓰긴 했지만 뭔지 알겠죠?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게 잠겼어요. 그때 물체는 어떤 힘을 받아서 부력을 받아서 뜨게 되는데 그 부력은 무슨 부력의 크기는 뭐냐면요. 물체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 물체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 무게 같은 크기의 힘은 뭐냐면은 여기 요 같은 경우는요. 요만큼 밀려난 거는 잠긴 만큼 밀릴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잠겨 있죠. 저 뒤까지 생각하면은 이만큼 잠겨 있잖아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유체, 여기는 물이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다가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 그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걔가 뜨냐 가라앉냐라고 하는 건요. 그놈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놈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중에서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어요. 자, 물에 이렇게 나무가 떠 있어요. 이게 물이고 얘는 나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나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나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어떤 게 클까요? 약간 여러분들 속이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현재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뜬 상태로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중력의 크기와 부력의 크기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놈의 중력,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아르키메데스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던 거였죠. 뭐냐면은 왕관이 그 왕관을 하나 맞췄는데 이게 좀 수상해. 아무래도 순금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때 뭐 그 누구라 그 세공업자들가 뭐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야. 자, 아르키메데스 자네가 좀 알아봐줘. 폐하 그로서는 그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빨리 해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왕관을 갖다 놓고 이리 굽니 저리 굽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에이 목욕이나 하자.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생각해봐야겠다 해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레카 외치면서 빨개 벗고 나와서 뛰어다녔다라는 일화가 있죠. 이 만화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없어졌네. 이거 파워포인트에서만 나오는 거구나. 그래 오늘은 샤워만 하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일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게 진짜 옳은 건지 얘를 영상을 PDF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었냐면요.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거는 뭐냐면은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더라. 넘치더라. 그래서 넘친 물의 양을 측정하면 뭘 할 수 있다? 왕관의 부피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부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질량을 구해서 결국에는 밀도를 구해서 순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왕관이요. 크기가 얼마나 나냐면은 일단 머리통만 해요. 그리고 왕관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왕관에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까요?
목 부러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금 엄청 무거운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관은 되게 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왕관이 부피는 사실 실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 왕관이 들어갈 만한 지금 부피 재려면 어떻게 해요? 메스 실린더에 집어넣죠. 메스 실린더에 갖다 주고 왕관 재려면 잴 수 있어요? 재려면 왕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쪼꼬이고 꾸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만한 왕관을 집어넣으려면요, 적어도 왕관보다 큰 항아리가 필요한 거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왕관을 집어넣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운 왕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이 밖으로 넘치겠죠. 밖으로 넘치면은 넘친 물이 이 그릇에 달라붙겠죠. 결국 넘친 물을 바닥에서 모아가지고 부피를 측정할 때 그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자, 실제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넘친 물의 양도 많지 않지만 얘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얘가 순금인지 아닌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정도가 뭐냐면은 이게 금이 아니라 완전히 금을 다 바꿔버렸으면 차이가 나겠죠. 근데 조금만 바꿨으면 그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목욕하러 물에 가득 차있는데 들어간 물이 넘쳤어요. 그걸 보고 나서 물이 얼마큼 넘칠까? 내가 들어간 만큼 잠긴 만큼 넘치겠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뻘개 벗고 그 옷도 안 입고 뛰어쳐나가서 유레카라고 외쳤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그거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 무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물론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지식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아르키메데스가 넘친 물의 양이 내가 잠긴 부피하고 똑같다라는 정도를 알아냈다라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거기에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붙이고 뭐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뭐냐면요.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부력의 크기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한 건 뭐냐면요.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왕관과 똑같은 질량을 가진 사실 이때 질량 제대로 잴 수 있었겠어요?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가벼운지는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양팔저울을 이용해 주면은 어느 게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양쪽의 평형을 이루면요. 두 개가 같은 무게구나, 질량이 같구나라고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 갖다 주고 이게 질량이 얼마냐라고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왕관과 순금을 양쪽에 매달아서 두 개가 질량이 같습니다. 자, 질량이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왕관이 순금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순금이면 다른 걸로 섞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관보다 밀도가 큰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금보다 더 비쌀 거고요. 우리가 금에다 많이 섞는 게 뭐냐면 은을 많이 섞는데 은은 금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순금이 아니라면은 원래 순금 똑같은 질량의 순금보다 부피가 크겠죠. 더 가벼운 놈을 섞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순금이 아니다면은 왕관이 순금보다 이렇게 순금 덩어리보다 부피가 커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물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동시에 얘를 유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력을 받아서 얘가 위로 떠오르겠죠. 물론
그 중력이 더 크니까 물에 둥둥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순금 덩어리보다 부피가 크죠. 근데 아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력의 크기는 잠긴 만큼의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이 큰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순금이 아니면 이 왕관이 부피가 더 크니까 부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순금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기울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겉에는 매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겉에 그냥 놔둔 겁니다. 순금이 아니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부력의 크기가 내가 들어가서 가벼워지는 정도는 내가 들어가서 밀어낸 그 유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졌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게 바로 이거 실험도 되게 쉬워요. 그렇죠? 양파의 조율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바로 그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이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가 뭐냐면은 나무고요. 나무 도막이고 이게 쇳덩어리 쇠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부피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 나무 도막은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작은데 이 금속은 쇠는 중력이 커요. 그런데 부력은요, 요 부피만큼 작용하는 요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으니까 얘는 크고 얘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물속에 넣은 나무도막은 위로 올라가고요. 물속에 넣은 뭐예요? 이 쇳덩어리는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 나무도막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가지는 않겠잖아요. 이 상태에서 딱 머문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때 평형을 이루는 거는 뭐냐면요. 중력의 크기와 부력의 크기가 동일한 겁니다. 이때 부력의 크기는요. 잠긴 만큼의 만약에 요게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해볼게요. 잠긴 만큼 요거를 만약에 얘를 E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요 면적을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이 부력의 크기는요. 잠김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부력의 크기는 잠긴 유체의 무게는 유체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가지고 그 중력가격들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유체 무게니까 여기가 얼마냐면은 부피가 이게 L이고 면적이 A니까 AL 곱하기 밀도는 여기서 유체 밀도니까 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건 유체의 질량이 되죠. 그 다음에 G를 곱해주면은 바로 이만큼이 유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인 AL로 G하고 mg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mg라고 하는 건 m은 뭐냐면요. 이 나무도막의 전체의 무게입니다. 그럼 나무도막의 무게는요. 나무도막의 밀도에다가 밀도균이라고 한다면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부피가 뭐냐면은 EL 곱하기 A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G 없어지고 AA 없어지고 LL 없어지면은 로 나무는 2분의 로 물이지 물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절반만큼 잠겼으면은 얘는 물의 밀도의 절반 정도 되는 거다. 이 나무의 밀도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도막과 쇳덩어리가 왜 가라앉고 왜 뜨냐?
그거는 잠겼을 때니까 요 놈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뜨는데 밀도가 작으면 왜 뜨냐?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뜬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레카 요거 그 내용 보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양팔저울을 사용해서 했었을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방정식 요것들은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유체에 대한 연속 방정식은 뭐냐면요. 이건 단순해요. 이 관 속에서 유체가 압축되지 않는다고 하면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은 그게 항상 같은 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가로막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관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면적이 줄어들면은 같은 양이 통과해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면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이렇게 물이 멀리까지 나가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연속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대표적인 식이 베르누이 정리잖아요.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압력, 요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 Y, 요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서 여러분들 물리를 선택해서 시험을 본 학생들은 이거랑 관련된 그 수능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자주 나왔던 걸로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 핵심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압력 P와 그 다음에 이 V하고의 관계입니다. 즉 뭐냐면요. P하고 V 제곱을 합한 것이 일정한 값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요. P가 커지면은 보다 보통은 원인이 속도가 되죠. 속도가 커지면 P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비행기가 뜨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는 그 뒤에서 발사해서 그냥 쭉 날아가는 거고, 그 날아가는 것에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게 바로 그 양력이라고 부르는 뜨는 힘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비행기 이게 날개예요.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공기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주황색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같은 데서 멀리 있는 데면 돌아가니까 이쪽보다 위쪽이 공기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 G H 이꼴 제로였는데, 제로가 아니라 이게 일정이지, 일정. 이게 이제 베르누이 공식, 베르누이 방정식이었는데, 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커지니까 P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죠. 여기는 그래서 작은 압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큰 압력이 되는 겁니다. 압력이 큰 걸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하겠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모기약 또는 향수 이렇게 뿌리는 거에 이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그 디젤 기관차에서 연료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그 공같이 생긴 거예요. 얘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은 앞쪽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여기가 공기의 경로가 좁아졌어요. 좁아지면 연속 방정식에서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 A가 좁아지니까 V는 어떻게 돼요? 커져. 여기에 V가 커져요.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압력이 작아져요. 그런데 여기를 누리고 있는 거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을 거잖아요. 이 P가 P0보다 작으면은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 속도가 빠르니까 앞으로 팍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카를로스의 그 쉽게 바나나킥 또는 야구공에서 커브,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공이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봅시다. 그때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요, 공기로 따져보면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이쪽으로. 근데 이쪽은 공기의 원래 얘가 방향과 얘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느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쪽은 회전 때문에 같은 방향이라서 공기의 흐름과 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빨라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오른쪽보다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휘어요? 야구공, 축구공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휘어지니까 뭐 직관하고 똑같이 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 바나나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은 그 1997년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왜냐면 1998년도에 파리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1년 전에 그 프레 월드컵이라고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그 브라질 선수 중에 그 카를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수비수가 있습니다. 보통 허벅지 두께가 웬만한 사람들 허리 두께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에요. 자, 그 영상 그 UFO 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서, 이 당시에 이거를 해석해주는 뭐 방송 또는 뭐 논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복잡해요. 이게 그 속도하고 또 그런 관련성도 있어서 복잡한데,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져서 힘을 받아서 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거 말고 그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몇 가지 활용 예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아니다. 우리가 볼 거는 카를로스 베르누이라고 할지 말까요? 카를로스가 스펠링이 이게 아닌가? 프레 월드컵 21997 UFO. 네, 자 우선 요거 먼저 보고 저거는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틀어놓을 때 이 볼륨을 작게 해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대로 그냥 쭉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adê? Cadê? É,
자, 왼쪽에 요 장면이 뭐냐면은 아이고. 풍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입김을 바람을 불어넣으면 유체의 속도가 올라가죠. 유체의 속력이 올라가면은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인데 얘가 커지면은 이게 뭐 물론 뒤에 로지 Y를 더해야 되지만 이게 일정이 되려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여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요쪽과 요쪽에서 압력이 오른쪽에 크니까 힘을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돼서 가운데로 모이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요 깡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가운데 불면 얘가 모이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 요거를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게 드라이기가 조금 보고 나서 중간에 괜찮은 부분 정지시켜 놓고 설명할게요. 자, 요 상태로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드라이기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공기가 올라갈 때 여기에 있는 그 이제 가벼운 공이 떠 있잖아요. 여기 떠 있는 거는 떠 있다라고 하는 건 평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평형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이 알짜 힘이 제로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벗어났을 때 그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거나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선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중력과 위에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똑같이 받아가지고 평형을 유지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쏠렸을 때 사실 공기가 그 항상 일정하게 부는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비껴놨을 때 옆으로 튕겨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드라이기에 의해서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죠. 이 가운데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떠 있는 공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옆으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가운데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드라이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공기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공이 떠 있을 때 이 공이 약간 힘을 받아가지고 중력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위쪽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얘가 평형을 이루어서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잘 맞아야 돼요. 이 드라이기의 세기 너무 세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요 공의 크기와 공의 질량들이 균형을 딱 맞아야지 이게 잘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 되는 그 드라이기와 그 이 스티로폼 공의 세트를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대충 보이긴 보이는데 이 영상보다 극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연구실에 아주 좋은 세트가 딱 있었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를로스 얘기한다고 했죠. 카를로스 여기 1997년도 골 얘기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그 중간쯤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 프리킥 찬스가 났어요. 그때 이제 이 카를로스가 슛을 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way they look at the ball, look at the way he's got it there. He's got it in his hands. He's having a good, careful look about it. It's placed absolutely perfect. Look at that. I mean, everything's set that he's going to hit it. I just wonder if they're kidding his on. What, all of 30 yards, Andy? Ah, why not? Well, it's a 30-yard free kick with a 20-yard run up. Dear, dear! I don't believe it! What a goal we have just seen from Roberto Carlos! That is amazing! Well, that was what was missing in Euro 96. That is quite incredible. Not so sure about the goalkeeper's position or what he saw, but we can't deny the quality of his strike.
it had power, it had bend, it had accuracy. Watch this. Starts way wide of the goal. That's 2-3 yards wide and just clips the inside of the post. That is quite a magnificent free kick. I'm not so sure we'll see one better than that for many a year. Quite exquisite. An absolutely stunning shot. Barthez, well, he was as much a spectator as I was. 네, 지금 보면 알지만 굉장히 큰 각도로 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르누의 원리만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그 마그누스 효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회전이 어떤 이상의 회전수가 돼야 되고 빠르기가 어느 정도 될 때 굉장히 빨라서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에 휘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도 그 논문 읽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요즘에 그 무회전 슛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주지 않아 가지고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얘가 그 어느 쪽으로 휘어질지 어느 쪽으로 그 흔들리게 될지를 모르는 그 차는 놈도 모르고 막는 놈도 모르는 그런기 때문에 위협적인 프리킥 기술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데 이 회전을 줘서 휘어지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구공과 축구공이 휘어지는 거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체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 또는 리뷰와 관련된 것들을 좀 다음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